안녕하세요. 어, 네, 다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보과학 교과서 활용법에 관련된 연수이고요. 저자 직강 온라인 교원 연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 교과서를 작성한 저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교과서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과 그리고 내일 모레 해가지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수가 진행될 거고요. 오늘은 함수, 재기구조, 그리고 2단원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알고리즘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올해부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당황스러우신 점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계속 정보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네, 정보과학 교과서에 대해서 이번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교과서를 새로 바뀌게 되었는지, 원래도 정보과학 교과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뀌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용적인 것으로 1단원이 프로그래밍 단원인데요. 프로그래밍 단원에서는 함수와 재기 구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저는 재기 구조에 대한 집필을 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여기 연수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중연수라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요. 회의 채팅방에다가 남기시면 제가 채팅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남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022 개정 교육과정, 왜 이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저희가 가르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고민해보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와 생태 변화, 그리고 환경 인구 감소 등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디지털로 이제 디지털 세대라서 디지털 많이 접하고 있죠. 그리고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고 환경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서 교육 과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과정도 변화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교육부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럼 저희가 이 교육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은 교육 과정에 맞게 교과서를 쓰고 그 교과서에 맞게 저희도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 저희 계속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개정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저도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나, 이스트 쪽은 자기소개서가 남아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도 면접들이 남아있죠.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지도를 할 때 무엇을 하시나요? 네, 먼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인간상, 이 대학교에서 어떤 인간상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꼭 한번 살펴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럼 저희가 개정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인지 꼭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첫 페이지에는 개정교육 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인간상을 보시면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솔직히 개정교육과정이 되기 전에도 많이 들어보고 저희가 언제나 추구했던 인간상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 많이 새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교과서와 수업에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교과서를 쓰면서도 많이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1시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부분을 어떻게 교과서 수업 중에 발현할 수 있을지, 나머지 교양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했을 때 더불어 사는 사람은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모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현하면 되겠죠. 핵심 역량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변할지 지금 로봇 택시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지금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 지금 우리가 사는 삶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어떤 역량을 함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기의 학습과 삶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함량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언어 수리력, 디지털, 인공지능 기초 소양 함량이 필요하고 협력적 공동체 의식 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습자가 이런 역량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했을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가지를 많이 변화를 주었어요. 첫 번째는 진로를 연계하는 교육. 그래서 선택을 많이 주게 되었고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량하는 자기주도적인 부분들을 했고요. 교과, 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고교학점제가 이슈가 많지만 그래도 우선 우리 연구의 연수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한번 더 봐보면서 우리가 수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과학이라는 교과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보게 되면요. 정보과학 교과 편성 운영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 저희가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이거는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에 선택에 있는 과목인데요. 선택에서 일반의 정보, 그리고 진로 선택에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그리고 융합 선택에 소프트웨어와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페이지 교육과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과학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 과학 계열에 있는 진로 선택에 있는 과목이에요. 정보과학 교과의 편성을 보시면요. 대분류가 보통 교과이고요. 교과군은 과학 계열, 그리고 교과는 정보 교과. 과목 분류는 선택 과목 중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과목명이 정보과학입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는 정보과학 중에서 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과목인데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예체능, 음악학교, 체육학교, 그리고 과학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말해요. 그래서 과고를 대상으로 만든 정보과학 교과서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일반 고등학교의 심화 과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또 모두 편성 운영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기본 학점은 4학점, 1학점을 증감해서 3학점에서 5학점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선의수 권장 과목이 정보고요. 선의수 필수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과목은 다 선의수 필수 과목은 없고 선의수 권장 과목으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정보과학을 배울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보에서 파이썬을 배우고 정보과학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이제 권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과학은요, 일반 선택, 정보원의 심화 확장 과목으로 학생 진로와 연결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연수를 선택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정보과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고요. 여기 이 페이지에서도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교과목에 리스트에 없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보과학이라는 과목은 정말로 저희가 정보교사로서
정보 다음에 정보 과학으로서 프로그래밍을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생각돼요. 위에 보시면 정보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다 프로그래밍과 연결되는 과목이 없어요, 현재. 그런데 정보 과학은 정보에 대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더 심화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보 선생님으로서 좀 더 프로그래밍 쪽으로 안내를 하고자 하면 정보과학을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보과학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은요. 정보과학은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공학 기반의 심화 과목이고 제가 나머지는 뭐 분석, 구조화,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구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과학은요. 여기 내용 잠깐 보시면은 단순히 코딩 과목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 구조화, 설계, 구현하는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 그 과정을 경험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 과목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운 다음에 제가 프로그래밍 코딩은 솔직히 요즘에 인공지능이 더 잘하잖아요. 더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과학이라는 과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목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역량을 키울 거는 단순한 코더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좀 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분석하면서 구조화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면서 프로그램이 되는 것 그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정보과학이라는 교과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보과학 교수 학습 평가에서는요, 어, 실생활 문제,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다양한 학습자가 참여하고,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리고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 탐색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도 요즘의 트렌드와 맞춰서 다면적 과정,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목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보과학은요, 프로젝트 기반 과정 중심 학습을 핵심으로 하고 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역량을 중시하는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정보과학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육과정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과학 교과서 이 중에서도 저희 시머스 교과서를 저희가 소개하겠는데요. 저희가 정보과학 교과서를 하면서는 자기주도 학습,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협력적 소통, 진로 연계 교육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학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은요. 대단원 도입 이런 식으로 대단원, 소단원,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기, 중단원 정리, 대단원 마무리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이 바로 전에 말했던 그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교과서만 따라가도 역량을 키우는데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표에서 성찰까지 배움의 주인 되기라는 파트를 보시면요. 학생이 직접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활동, 저희가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점검 조절하고 결과를 성찰할 때 중간중간에 질문을 담았어요. 처음에 진단평가에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때도 성취도 평가에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해결했는지 스스로 해결하면서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마지막 중단원 정도 해결할 때는 이제 내가 함수 호출하는 원리나 이런 역량 키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예나 아니오의 답하고 아니오의 답을 했으면은 바로 전에 돌아가서 내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하기와 점검하기로 곳곳에 저희가 과정을 스스로 점검, 조절, 결과를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료에서 지시까지 정보로 문제 해결하기는요.
우리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탐색하고 정보를 분석하면서 본인의 지식을 창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담아봤어요. 이 단원의 Q에 대한 내용을 보면 Q의 개념과 그리고 이거 실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에서 아이디어까지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창의성을 키우는 부분은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방을 만들어가는 활동은 4단원을 보시면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급식 잔반 최소화하기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생성해 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기,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협력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활동들을 넣었는데요. 중간에 협력적 해결 활동도 함께 해결하기라는 간단한 함께하는 부분도 넣었지만 마지막에 단원별로 협력적 문제 해결 활동을 넣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 활동 같은 경우는요, 뭐 발표, 평가, 성찰 등으로 해서 실태를 완성해 나가면서 의견을 나누고 협력적 조율하고 공동체적으로 해결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배움을 진로로 미래를 설계하기, 여기에서는 학습과 진로를 연계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로봇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기 정보과학과 관련된 진로를 이미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이 어떻게 그 직업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아이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보과학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로 선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페이지 직업 속으로 꿈랭킹이라는 페이지를 넣어보았습니다. 파이썬 기초 준비된 배움의 시작 이 부분은요. 저희가 정보가 권장 과목이죠. 권장 이수 과목이기 때문에 정보를 배운 다음에 정보과학을 배우면 더 좋은데요. 정보가 필수가 아니고 그리고 정보를 배운 다음에 정보과학을 바로 듣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기초 준비된 배움의 시작에서는 파이썬 실습 환경을 구성하고 파이썬 기초에 대한 부분으로 선의순 권장 과목인 정보에서 배운 파이썬 기초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1부터 10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정보 과학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정보 과학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담았는지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재기 구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파트에서는요, 함수와 재기 구조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바로 함수로 들어가거든요.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서의 배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 기초에 대한 부분을 주었기 때문에 파이썬 기초 부분을 한번 실행 쭉 보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더 실행시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것이 잘 숙지가 된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재기구조에서 배울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이 솔직히 다 숙지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함수와 재기구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부분들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앞에 부분에 보시면요. 함수가 잘 없어요. 함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기초에서 이제 함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프로그래밍에서 함수 파트에서는 함수를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교과서를 일반 고등학교도 다루고 과거에서도 다루게 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어야 되면서도 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래밍 단원 같은 경우 내용을 살펴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좀 다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쉬운 부분으로 이 내용에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에 대한 개념, 제기 구조에 대한 개념은 많지가 않아요. 딱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잘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프로그래밍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보면요. 내용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로는 프로그래밍을 통한 자동화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함수는 프로그램이 간결화, 재사용성 측면에서 활용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협력이 필요하며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함수나 제기 함수를 통해서 얼마나 재사용화되고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단원을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요소는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고 제기 관계와 제기 함수, 매개 변수를 활용한 함수 프로그램 작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기 관계 파악 및 제기 함수 구현하기, 그리고 제기 구조에 같이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적용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에서 첫 번째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함수의 정의와 호출 원리를 이해하고 매개 변수를 활용한 함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기 관계를 파악하고 제기 구조를 활용하고요. 세 번째로는 반복 구조와 제기 구조를 활용하여 두 문제를 해결하고 두 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은 더 자세히 보면은 두 번째 제기 관계를 파악할 때 수학적 귀납법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반복 구조와 제기 구조의 차이를 비교 분석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프로그래밍 나가는데요. 아무래도 주 연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반 정도 이제 24분이거든요. 반 정도 연수를 했어요. 혹시 지금 너무 숨쉴 틈이 없진 않으셨나요? 예, 제가 페이지를 많이 65페이지 정도 가져왔는데 지금 19페이지 이제 하는데 뒤에도 충분히 이제 나갈 수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중간에 꼭 이거는 과학 교과서를 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꼭 질문할 내용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꼭 지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너무 빠르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이 속도 괜찮으신가요? 네. 속도 적당한가요?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파트로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파트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보과학 교과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었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게요. 프로그래밍 파트에서는요, 저희가 함수와 제기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함수가 정보에서 다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깊이 있게 다뤄지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정보과학에서는 함수로 모듈화하고 그리고 제기 구조에서는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든지 함수에 대한 구조가 더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단원으로 함수라는 파트가 있고요. 함수에 대한 이해, 개념, 그리고 사용하는 이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리고 다양한 함수 설계, 클래스 함수까지도 다 담아봤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듈화 했을 때 모듈 만들기, 내장 함수, 표준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까지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더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과서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건 내용 중에서 앞에 있는 정보 함수의 개념은 반드시 이해 부분을 반드시 알려주시면 좋고요. 함수의 활용 파트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정말 필요한 파트, 이 매개 변수는 꼭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프로젝트에서나 각 학교별로 필요한 수준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맞게 함수 파트를 하시면은 부담 없이 함수 파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함수 파트에서 반드시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은 모듈화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함수로 프로그램을 하나의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듈별로 나눠서 함수로 그룹을 시켜서 함수를 호출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만 좀 알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기구조가 있는데요. 재기구조는 재기구조의 개념과 일반 함수와 재기함수의 비교, 그리고 재기관계의 이해, 수학적 귀납법과 비교해서 재기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재기함수의 기본 요소, 재기함수의 동작 원리, 그리고 반복구조와 재기구조를 보게 되는데요. 재기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이제 재기구조의 활용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부분들을 가집니다. 프로그래밍의 함수 파트부터 볼게요. 먼저 함수 파트에서 저희가 시작할 때는요. 진단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원인 프로그래밍 끝나고 이제 함수라는 중단원으로 들어와서 중단원의 진단평가를 통해서 그 전에 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요. 진단평가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오답이나 오개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여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함수 이야기, 도입에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는데요. 로봇이 어떻게 하면 라면을 쉽게 끓일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라면 끓여줘 라는 거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뭐 550ml 끓이고 그리고 라면 스프를 넣고 5분 끓이고 불 끄고 그릇에 담기 이 과정을 언제나 라면 끓일 때마다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라면 끓이기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 레시피대로 로봇이 쭈루룩 할 수 있도록 라면을 끓일 수 있다면 편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생활에 있는 예제를 활용해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일상 속 함수를 찾아보는 활동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자판기 작동시키기, 전자레인지 작동시키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과 연계하는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 이야기나 제구조 이야기, 각 단원의 도입 부분에 이런 이야기와 그리고 아이들이 그 관련된 것을 더 실생활에서 더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준비 파트에서는 함수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함수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독립된 코드 블록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에 대한 부분을 함수와 모듈에 대한 내용을 말했고요. 그리고 역량 키우기 활동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마지막에 함수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학습의 목표와 핵심 요소를 안내해서 방향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습의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표나 요소를 본인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제 역량 키우기 시작과 마침표 있는데요. 역량 키우기는 왜 시작과 마침표냐면은 처음 교과서에서 역량 키우기 왼쪽에서 이번 시간 과제로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해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기능별로 나누어 구현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맨 처음에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을 시작할 때 이번 시간 과제를 해요. 그럼 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 제목 일일이 눌러 추가하는 거 번거로우면 한 번에 목록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플레이리스트를 한 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 목록에 있는 내용들을 재생을 한 번에 할 수 있죠. 요즘에 저는 이제 이찬혁의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저는 하는 것 중에 담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반 애들 이름 외우거나 이랬을 때 전 좀 잘 안 돼가지고요. 하는 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악 같은 경우를 조사해요. 그래서 우리 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1번부터 16번까지 1번부터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의 그 재생 목록을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자동스럽게 그 1대1로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재생 버튼만 딱 누르면 우리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그 음악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역량 키우기의 시작에 과제를 주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프로그래밍 활동으로 역량 키우기 활동을 저희는 연결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내 방송실에서 사용할 음악 플레이리스트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함수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대로 소스 파일까지 안내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서 역량 키우기는 시작과 마침표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함수의 정의와 개념인데요. 제가 1단원을 맡았을 때는 저는 함수와 재기구조에 대한 파트예요. 근데 함수와 재기구조 파트는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교과서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뒤에 있는 분들은 그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는 좀 더 내용 요소 위주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함수 파트는 어떤 식으로 교과서가 흐름이 되어 있는지 위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같은 경우는 함수의 정의 같은 경우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그림이나 그 부분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원리로 이 함수가 동작하는지 정의와 호출에 대한 원리와 개념과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구성 요소, 그리고 설명, 필수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호출할 때 Q&A나 이런 부분, 그리고 팁 이런 부분으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호출과 반환에서 저희가 성취 기준의 하나가 매개 변수를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가 있고 함수의 정의 부분에 매개 변수가 있어서 이 인수에 대한 O라는 값이 매개 변수의 A, B, C, O 인수가 매개 변수에 전달돼서 저장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디지털 세미 팁처럼 매개 변수와 인수의 개수는 일치해야 된다. 이런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에서는 매개 변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봤는데요. 여기 f스트링 사용 방법으로 팁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팁은 추가로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여기 있는 팁을 활용해서 안내되고 여기 있는 코드 중에서 설명이 덜 된 부분들이 있다면 팁 부분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악의 인수와 매개변수의 차이를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 정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함수가 끝나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역량 키우기 활동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교내 방송실에서 사용할 음악 플레이 리스트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고 했을 때 문제를 이해하는데 저희 함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곡 추가, 곡 삭제, 플레이리스트 초기화, 플레이리스트 출력, 곡 출력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보는 것, 함수로 모듈화해 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그동안은 모든 라인을 하나의 함수의 통으로 만들었다면, 아니면 함수 없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함수 파트를 배운 다음에는 각각의 기능별로 함수를 만들어서 그 기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점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고 이러한 원리와 매개변수, 반환값을 활용해서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금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두 번째 활용 파트에는 컴퓨터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요.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전역 변수의 목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래밍 평가 내용인데요. 여기 실제로 모듈화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역량 키우기 활동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나 학생별로 상황이 다를 텐데요. 각각에 맞을 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이 내용을 다 구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확장 가능한 학생들에게는 심화돼서 기능을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점수를 넣어본다든지, 승리했을 때 어떻게 뭐 포인트를 쌓아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더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단원 정리는요, 수행 활동에서 터틀 모듈을 이용해서 뭐 그리는 활동, 이런 중단원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함수 파트를 정리하는 내용을 OX, 단어 고르기, 빈칸 채우기, 선긋기, 서술형, 이런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재기구조 파트예요. 재기구조와 이해와 재기구조의 활용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기구조의 활용은 안 볼 거고요. 재기구조의 이해 파트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기구조도 마찬가지로 진단평가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기구조의 진단평가와 그 이해에 대한 진단평가, 활용에 대한 진단평가가 있고요. 소단원 도입 시에 제시된 진단평가 문제를 통해서 5개년 발휘되면 다시 바로 전에 함수로 돌아가고, 재기구조의 활용에서 또 오류가 있다면 바로 전에 있는 이해 쪽으로 본인이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재기구조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재기구조에서 이렇게 러시아 인형 기억하시나요? 러시아 인형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학생들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는 여기 있는 데이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많아요. 프레탈이라든지 그런 동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안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준비는요, 우리가 재기구조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요. 제목을 통해서 이제 소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예측 활동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재기구조의 구조, 그리고 재기, 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에 대한 역량 키우기 내용이 있는데요. 프레탈에 대한 내용과 파일 찾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의 마지막엔 재기구조의 정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기구조에 의해 마찬가지 학습 목표와 핵심 요소를 놔둘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역량 키우기도 마찬가지로 프레탈 건축 디자인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 왼쪽에 밑에 보시면은 먼저 재기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모둠을 구성해서 다음 수에 맞게 언플러그드 활동 또는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면서 어떤 패턴이 반복될지 볼 수 있는데요. 프랙탈 디자인 패턴 같은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재기 구조에 대한 개념인데요.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해결된 결과들이 모여서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재기 구조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 재기구조에서 개념으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 청소하기라는 것을 기본 패턴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처럼 친숙한 실생활과 연결된 그런 예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청소하기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청소할 방을 선택한다. 방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한다. 더 이상 청소할 방이 없으면 작업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방으로 이동하여 첫 번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기본 패턴을 의사 코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보시면 문제를 분해해서 청소할 방이 있으면 각각 다시 위에 있는 내용처럼 청소하기라는 것을 한번 호출했을 때 목록에는 여기 있는 침실, 욕실, 주방, 거실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목록에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을 선택해서 침실을 청소하게 되고요. 여기 목록에서 방을 선택하고 청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선택한 방을 이제 청소를 다 했으니까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욕실, 주방, 거실만 목록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록에서 다시 청소할 방이 없으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겠죠. 목록에서 방을 선택하고 청소한다가 방을 또 욕실을 선택하고 청소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주방을 선택해서 청소하고 그다음 거실 청소해서 청소가 완료되는 그런 과정을 재기구조로 우리가 기본 패턴을 만들어보고 의사 코드로 만들어보고 실제로 그림으로도 시각화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조금 더 뒤로 가보면요. 여기 있는 것을 다시 코드로도 살펴보게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는 담진 않았지만 코드로도 살펴보는 것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바로 다음 예제로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이라는 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정표 1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또 이정표 2에 도착하고 그리고 기본 단계는 n은 1일 때 성립한다 했을 때 하고 그리고 기납 단계는 n은 k일 때 성립하면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n은 1일 때 하나 가는 것까지는 되고요. 이제 하나 가는 거가 되면은 두 번째까지 가는 거 n 플러스 1까지 되는 k 플러스 1까지 가는 것까지는 성공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까지 갈 수 있으면 세 번째까지 가는 것도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네 번째까지 가는 게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가는 것도 성공해서 정상까지 이정표 5에 도달했다면 정상에도 도착할 수 있음을 수학적 bin납법 구조로 한 정상 도착하기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재기 함수의 구조인 기본 단계, 재기 단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기함수의 구조는요. 재기 호출을 멈추기 위한 기본 단계와 그리고 재기 단계는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나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재기 단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보셨을 때 바로 전에 있는 거는 바로 이전 단계에 도착했다면 다음 단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면 이 그림을 살펴봤을 때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재기 함수의 구조는요. 내가 정상에 도달하는 거를 하려면 마지막 한 단계를 갈 수 있어. 이 단계를 갈 수 있고 그 다음 이 전체 1에서 4단계까지는 이미 갔다고 보는 거죠. 재기 호출을 멈추는 조건으로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기본 단계가 있고요. 여기는 뒤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이 그림 보기 전에 뒤에 있는 소스 코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계는요, 종료 조건을 우리가 제기 함수에서는 무조건 종료 조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죠. 그래서 리치피크에서는 기본 단계의 종료 조건으로 n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끝난다. 이미 끝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기 단계에서 제기 호출은 리치피크 n-1만큼이 이미 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미 왔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한 단계로 올라가서 이정표 n을 도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계는 제기 호출을 멈추기 위한 종료 조건을 정의하고요. 제기 단계는 문제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부분, 이 호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학적 귀납법과 제기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적인 내용, 그리고 기본 단계, 귀납 단계, 그리고 기본 단계, 제기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 각 단계의 차이점과 유사한 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념과 기본 요소, 조건이 어떤 것인지 구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소스 코드로 제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종료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기 호출과 반환 과정을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출하고 그리고 반환될 때 어떻게 반환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제기 호출 과정과 반환 과정을 여기 함수를 호출했을 때 호출하고요. 호출한 이 디지썸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7, 9, 2, 5에서 우리가 하나씩 나눠서 각 자릿수 7 플러스 9 플러스 2 플러스 5를 하는 그런 숫자의 자릿수 합을 계산하는 단계인데요. 호출하는 단계를 구조화해서 우리가 여기 디지썸에서 호출해서 여기 있는 내용에서 각각의 내용을 자릿수를 구분해서 여긴 792가 남고 여기는 마지막 자리인 5만 남아서 5가 남고요. 그리고 또 호출해서 여기는 79를 디지썸에 재기 호출하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호출과 반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숫자의 자릿수 합이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호출과 반환 과정을 종이에 기록하게 해서 제기 구조의 계산 과정을 스스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적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직접 반환 과정을 이걸 펜으로 그려보면서 우리가 빈칸 활동지를 통해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을 직접 채워 넣어가면서 제기 과정을 추적하면서 제기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질문으로서는 각 호출에서 인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호출 과정이 어떤지, 반환 호출의 역술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반환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제기 호출과 반환 과정으로 해서 저희 교과서의 특징은 이렇게 피부로 해가지고 호출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반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과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복 구조와 제기 구조를 비교하는 부분을 보면은 코드 길이, 사용하는 변수의 수, 제기 호출의 깊이, 그리고 반복에서 실행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실행 속도에 대해서 코드로 한번 실행하면 간단히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다면 코드를 제공해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반복 구조와 제기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하는 부분은 이거는 성취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복 구조를 제기 구조로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반복 구조와 제기 구조에 대한 이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요, 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고요. 수행 활동은 계단 오르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제기 관계 파악,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평가하기 내용으로 나머지 함수처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래밍 단어를 마무리할 때는요, 협력적 문제 해결 활동, 숫자 맞추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 맞추기를 할 때는 예시로 뭐 문제를 정의하고 기능 목록 있고 게임 시작하고 라이브러리나 이런 부분들 네모칸 채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찰 부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정의하고 기능 목록 있고
UI 설계를 하고 설계에 대한 내용과 기능에 대한 구현, 각각 이때도 함수별로 스타트 게임, 겟 게임, 뭐 체크 게임, 플레이 게임, 엔드 게임처럼 함수로 모듈화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때 재개 함수를 통해서 계속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원 마무리에서는 함수와 재개 구조에 대한 내용을 각자 트래킹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단원 평가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 수행평가 파트인데요. 프로그래밍 학습 사이트 이런 부분은 요즘에 바이트 코드 적용해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간단하게 자기에 대한 내용, 자기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한 수행평가고요. 마지막에 피부나치 우주체포에다가 여기다가 7, 그러면은 통일치 수열 7번째 항은 13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내용 중에서 질문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혹시 질문해 주시겠어요?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채팅창에다 말씀 남겨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약간 온라인 온라인 연수를 해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준비할 때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연수를 준비해 보았어요. 네, 여기 있는 함수나 재기구조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앞에 있는 정보과학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정보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정보과학 교과서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함수와 재기구조에 대한 파트에 대한 내용은 내용적인 요소는 되게 쉬워요. 그 대신에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안내가 쉽도록 이런 내용들을 담아봤으니까요. 한번 교과서를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다음에 혹시라도 연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실제로 내용이 더 적용해서 이 수업을 가지고 이 교과서를 선택해서 수업을 하시고 싶으셨을 때 내용적인 요소는 좀 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10분 정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김현희 선생님께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연수를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8시부터 하는 2단원 연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정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준호라고 합니다. 어, 앞에서 이제 그 정보과학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김현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데이터 구조라는 단원인데요. 데이터 구조 단원은 사실 1단원과는 좀 다르게 일반 계고 학생들이 바로 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단원은 정보를 배운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단원과 3단원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대학에서 배우셨던 자료 구조라든가 알고리즘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1단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많이 담기는 했습니다. 많이 담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 내용들 중에서 적절하게 취사 선택하고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단원의 성취 기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요. 어, 그 배워야 될 내용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택과 큐의 원리를 이해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프와 트리를 이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란 말이 보이진 않는데 다음 단원에 보시면 어차피 구현하고 활용하려면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과 큐는 순차적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택과 큐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는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택과 큐, 트리와 그래프 모두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내용 체계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스택과 큐가 무엇인지, 트리와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능적으로는 순차적인 데이터 구조를 이용해서 스택과 큐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스택 큐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여긴 탐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트리와 그래프도요.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라고 딱 지정을 했어요. 이걸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해서 문제를 탐색한 다음에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까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데이터 구조화를 이제 잘하면 이제 데이터 구조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구조화가 왜 필요한지 중요성을 인식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교육과정상 내용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될 내용이 딱 4가지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다 하면은 분명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스택과 큐가 비교적 코드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T와 그래프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3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택을 이해하고, 그다음 스택을 순차 자료 구조로 구현하고, 스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순서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스택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쪽에서 입력과 출력이 일어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push라는 걸 기능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꺼낼 때는 pop이라고 하죠. 그다음 데이터의 가장 위쪽에 있는 건 pop이라고 부르죠.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학습 자료가 사실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간략하게 스택이 뭐다라고 개념을 언급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택을 어디다 쓰지? 라는 거를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이게 어디 쓰이는지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교과서에 많은 자료가 있지만 몇 개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뒤로 갈 수 있는지, 결국은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페이지들을 열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스택에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다가 뒤로 가기를 누르면 현재 페이지를 꺼내면 결국은 이전 페이지가 나오는 그런 원리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우리가 이제 한글 편집기라든가 문서 편집기 등을 사용하다가 되돌리기 버튼 누르면 되돌아가잖아요. 그거 역시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택 이해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스택을 구현해야 되는데 스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택에 필요한 몇 가지 기능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집어넣는 거,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그다음 데이터를 꺼내는 거, 꺼내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 여기서는 픽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작업을 할 텐데 예를 거나 꺼내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비어있는 스택에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어있지 않은가 체크하는 정도를 구현하면 스택을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스택 구현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순차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교과서에서 지금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리스트의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데이터를 집어넣는 push라고 하는 기능은요. 이제 파이썬의 list.append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일단 pop이라고 하는 거 역시 그 list.pop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 l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len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썬의 리스트 길이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len 함수를 이용해서 len 그리고 리스트 한 다음에 그 길이가 0인지 아닌지를 검사함으로써 이제 is empty 비었나 안 비었나 확인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픽은 가장 그 탑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건데요. 파이썬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가장 마지막 인덱스가 -1입니다. 그래서 이 -1 인덱스에 있는 거를 그냥 리턴해 주면 픽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현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특히 1단원에서 그 모듈화 하는 거를 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 줄 또는 두 줄이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가 그 구현한 거를 활용해 보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역시 샘플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뽑아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된 문자를 거꾸로 뒤집는 건데요. 사실 이거 반복문 써서 인덱스를 거꾸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스택에 넣었다 꺼내기만 하더라도 거꾸로 출력이 됩니다. 스택이라는 구조가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들어간 데이터는 결국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차례차례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제일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데이터가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고 이런 순서대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거꾸로 나오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데이터가 그 다음 나오고 해서 자동으로 거꾸로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택을 구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Q인데요. 제가 지금 10분 동안 스택을 했네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Q는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한쪽에서는 들어오고 반대쪽에서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이고요. 가장 먼저 들어온 요소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P4라고 부르죠.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역시 어디에 쓰이는지를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Q는 이제 보통 줄 서는 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맛집 줄서기 앱에 뭐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활용 사례들을 들어주셔도 좋고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비스 콜 센터에서 상담 역시 줄 쓴 거죠. 많은 전화가 왔을 때 먼저 온 고객부터 차례차례 처리해 줘야지 공평하겠죠. 이거 말고도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고 학생들 보고 찾아보라고 해서 같이 토의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Q도 역시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요. Q를 구현하는 방법 역시 파이썬의 리스트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Q에는 필요한 기능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기능, 데이터는 보통 뒤쪽에서 집어넣죠. 그 다음에 꺼내는 기능, 앞쪽에서 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들어가고 한쪽에 나와야지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맨 앞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맨 앞에는 이제 맨 앞쪽이니까 프론트라고 보면 되겠죠. 프론트의 값을 확인하는 기능. 그리고 아까 스택과 마찬가지로 혹시 큐가 비어 있는데 뭔가를 꺼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맨 앞에 값을 보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비어있나 비어있지 않은가를 체크하는 기능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거 말고 비어있는 거 말고 메모리가 모자라서 못 집어넣는 것도 많이 배웠었는데요. 사실 파이썬의 리스트에 그 메모리가 모자라서 못 들어가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무한반복해서 넣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잘 안 생길 것 같아서 저희는 다루진 않았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그런 개념도 같이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삽입은 보통 큐에 집어넣는 건 inQ라고 하죠. 그다음에 삭제는 deQ라고 하는데요. inQ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ppend라는 함수 아까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append를 하면 리스트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맨 뒤에다 추가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팝을 하면 맨 뒤에서 꺼내는데 팝 제로 해서 꺼내면 맨 앞에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팝 제로를 이용해서 앞에서 꺼낼 수 있고요. 아까 참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스택은 그냥 팝이라고 꺼내면 요 맨 뒤에 있는 자료를 꺼내게 됩니다. 그다음 비었나 안 비었나는 똑같이 스택과 똑같이 리스트의 길이가 0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걸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 데이터 활용하는 거는 요거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니까 리스트 인덱스 0번인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택에서는 -1로 확인하면 맨 뒤에 있는 요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트에서는 이제 인덱스 0이 맨 앞에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는 바꿔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요세푸스 문제가 저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 문제는 어떤 거냐면 둥글게 사람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림처럼 둘러 앉아 있고 이제 각 사람마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6명이 앉아 있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지금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번부터 시작해서 처음 위치로부터 세 번째인 사람을 찾아 모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제외가 되겠죠?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 사람부터 다시 세 번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6번이 제외가 되고 그 다음 사람부터 다시 세 번째 사람, 그러면 4번이 제외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를 이제 반복해서 누가 마지막 한 명이 되는가 번호를 알아내보자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6명이라고 고정하고 세 번째라고 고정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손으로 해도 쉽게 풀 수 있지만 사람 숫자를 좀 늘려서 n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번째도 k번째라고 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로 하셔도 되고 조금씩 더 어렵게 바꿔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푸는 방법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나중에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풀도록 하실 건데요.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 때는 온라인 저지를 쓰는 게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저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제 물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코드업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겠죠. 그다음에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직접 온라인 저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정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시니까 음, 그 전국 정보교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가 있죠. 그 카페 가시면 온라인 저지를 직접 구축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용하신다면 사실 입맛에 맞는 문제를 직접 출제해서 학생들한테 적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는 예시 문제를 보면 방금 배웠던 큐나 스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뭐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겠죠. 펠린드론이 이제 회문인데요. 앞에서부터 읽으나 뒤에서부터 읽으나 같은 문자열인지를 판정하는 이런 문제 같은 거를 내고
사실 이거를 잘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를 선생님들께서 코드를 받아서 일일이 테스트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온라인 젖지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잘 이용하면 수행 평가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 복습 과제로 제시하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요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문제 몇 가지를 한번 예시를 해 봤습니다. 스택을 사용해서 푸는 유명한 문제들은 괄호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코드업에 이런 괄호 문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업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접 구성을 하신다면 어떤 것도 가능하시냐면 함수형 문제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형 문제로 이제 코드를 다 주고 그냥 일부 아까 우리가 스택이나 큐를 구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구현을 할 때 사실 다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코드를 다 주고 특정 기능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요세푸스 순열이니까 큐를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큐 중에 뭐 인큐 기능에 대해서 구현해 봐라 라고 문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쉬워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저지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하나는 그 44OJ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저지고요. 코드업, 유명한 코드업에 있는 거 공개되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속도라든가 내용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원래는 제 말이 굉장히 빠른데 아주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속도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와 그래프인데요. 사실 트리와 그래프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배웠고요. 아무래도 스택이나 큐보다는 구현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코드를 좀 넣어놨고, 혹시 필요하실 수 있어서, 물론 교과서에도 다 제공되는 코드이긴 하지만, 이 연수를 듣다가 직접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서, 강의 자료를 일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그거 받아서 보시면서 같이 코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똑같죠. 트리도 이해를 먼저 해야지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열심히 이제 그림도 다 그려서 교과서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샘플이니까 간단하게 트리가 뭔지, 그다음 트리에서 필요한 용어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개념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를 표현하는 방법. 지금 그 트리와 그래프 모두가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에서는 뭘 제공하고 있냐면 인접 행렬 표현 방법과 인접 리스트 표현 방법 두 가지로 트리와 그래프를 다 표현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배워볼까 했는데 사실 트리와 그래프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하려고 사실은 트리 표현과 그래프 표현을 좀 따로따로 했습니다. 일단 트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특성이 이제 물론 얘가 형태적으로는 그래프에 포함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트리는 사실 조금 뭐 제가 그냥 얘기한다면 어거지로 얘기한다면 트리는 좀 계층이라는 구조를 사실 갖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관계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좀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인접행렬로 표현하면 그게 잘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인접행렬은 아시다시피 이런 거죠. 각 노드를 나타내는 행과 열이 있고 예를 들어서 A 노드와 B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A 노드와 B 노드가 만나는 곳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이 인접행렬 표현 방법입니다. 요거를 뭐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트리는 사실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리키는 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단방향으로만 표시했고요.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A의 자식은 A와 연결된 노드, 자식 노드는 B, C, D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B의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죠. 행에서 B에 접근해 가지고 1이 되어 있는 곳에 행이 뭔가를 보는 거죠. 열에서 접근해서 행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부모에서 자식 관계를 할 때는 행에서 접근해서 어떤 열이 1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방법으로 하시면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인접행렬은 트리에 표현하기는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접행렬은 그 노드의 개수만큼 이제 행과 열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드가 뭐 지금 6개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은 6 곱하기 6 제곱개를 씁니다. 그래서 적합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건 트리는 그 연결하는 링크, 간선의 개수가 노드의 개수보다 1개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1로 표현되는 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모리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고 나서 이걸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접 행렬로 표현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필요한 노드가 몇 개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다음에 링크의 개수는 어차피 노드 개수보다 하나 적으니까 n과 m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인접 행렬을 아까 보셨듯이 n by n으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야 되죠.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초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0으로 초기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거 대부분 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링크가 있는 곳만 1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0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m이 아까 링크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m만큼 반복해서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을 때는 이제 그 노드 정보 2개를 받으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쉽게 하기 위해서 노드의 이름은 무조건 영어 대문자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영어 대문자로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를 했고요. 대문자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걔를 이제 코드 값으로 바꾸고 영어 대문자 A 코드 값을 빼줍니다. 그러면 A가 들어오면 0이 되겠죠? 그다음 B가 들어오면 1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 인덱스랑 일치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A, B, C를 인덱스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덱스로 변형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1이라고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인접행렬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프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좀 쉬운 트리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그래프로 넘어가시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는 코드를 보고 입력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드는 다 일단 제공을 해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고 적당한 부분을 좀 지운 상태에서 주셔서 완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인접 리스트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인접 리스트는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때는 보통 그 포인터 이용해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냥 그 리스트 안에 어펜드 하는 방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파이썬은 리스트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그 리스트라는 게 연결 리스트랑 비슷한 거니까 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그 이런 각 노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각 여러 개의 리스트를 준비를 하고요. 그 노드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드에 B, C, D가 붙어 있다면 A에 해당하는 곳에는 B, C, D를 A에 해당하는 리스트에 B, C, D를 넣어주는 거죠. 어펜드 해주면 A에는 B, C, D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B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B에는 자식이 없다. 연결된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구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각 노드가 부모를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0번 인덱스 자리에 그냥 아예 부모 노드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 A 같은 경우는 루트 노드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B는 부모가 A니까 요 0번 인덱스 자리에 A라고 넣어줬고요. C도 A라고 넣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는데 어떤 노드의 자식이 누구인지, 자식 노드가 누구인지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리스트 형태로 확인이 되고 부모 노드가 누구인지도 리스트 형태로 확인되는 그런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생략하고 자식만 가리키도록 만들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인접 행렬보다는 훨씬 메모리가 절약되니까 더 좋겠죠. 네. 역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노드의 개수를 입력을 받고요. 그러면 이제 링크의 개수는 하나 적습니다. 틀이니까. 그리고 나서 역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이걸 초기화하면 어떤 식으로 초기화가 되냐면요.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리스트 안에 0이 들어간 이런 값들이 n개가 생기는 겁니다. n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요 안에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이용해서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 뭐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역할을 하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배열의 각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다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원소의 자료형도 같아야 되고 그런 제한이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쉽게 구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아까랑 동일한 방법이죠. 그 코드를 ASCII 코드를 구해가지고 대문자 A ASCII 코드 값을 빼줌으로써 인덱스를 구했고요. 해당되는 인덱스에다 어펜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확대를 하면 여기에 맨 처음엔 0만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A, B 이런 게 어펜드가 되는 거죠. 문자 A가 어펜드가 되고 문자 B가 어펜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자식이 없다 그러면 추가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0번 인덱스 자리에 부모를 넣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루트는 0인 상태에서 변화가 없을 거고 나머지는 여기에 부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구현하고 이제 뭐 출력해 볼 수 있도록 코드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트리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뭐 이 노드에서 자손이 몇 개냐 뭐 이런 거 찾는 거를 문제로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트리 문제라고 보긴 좀 애매한 게 사실 그래프에서 탐색을 이용하면 똑같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리만의 문제를 좀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트리만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트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뭘 제시를 했냐면 그냥 트리 말고 자식이 둘 이하인 이진 트리라는 걸 정보과학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보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진 트리를 순차 데이터 구조로 표현하는 거를 교과서에 좀 넣어봤습니다. 요거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루트 노드를 1번 인덱스에 넣습니다. 그다음 루트 노드의 자식들은 2번과 3번 인덱스에 넣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자식들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고 번호를 붙인 것들이 그대로 인덱스로 생각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5번 인덱스가 비어 있는데요. 5번 인덱스가 빈 이유는 5번 자리가 지금 비어 있죠.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는 비어 있고 나머지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4번 노드의 부모가 알고 싶다. 그러면 4번 인덱스에 있는 노드의 부모는 그냥 쉽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누기 하면 되거든요. 6번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인덱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 나누기 하면 3이 나옵니다. 7번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하면 3이 안 나오고 3.5가 나오는데 이거를 정수화 시키시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부모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고요.
부모 노드에서 반대로 자식 노드의 주소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자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6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자식은 곱하기 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점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코드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이진 트리에 관련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원래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가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토너먼트 문제를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그 인덱스 번호를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냈기 때문에 128개 동아리가 참가하는 축구대회가 있다. 그러면 축구대회는 두 팀이 경기를 치러가지고 승리한 팀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토너먼트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다음 그 밑에 2개,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가 될 것이고 둘이 붙어서 이기면 위로 하나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28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맨 밑에가 128개가 될 때까지 트리를 완성하면 됩니다. 완성한 다음에 두 동아리의 신청 번호를 알아요. 그럼 맨 밑에는 1번부터 128번까지 이제 노드마다 번호가 부여져 있겠죠. 요 번호를 가지고 얘네 둘이 계속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나려면 몇 번 이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문제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고민해 볼 건 뭐냐면 이게 사실 트리를 안 그려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어렵게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중에 몇몇 팀이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전승이 생기니까 이제 이겨야 되는 횟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n의 개수가 128개가 아니고 더 크다면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문제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실행할 때 번호 2개를 넣으면 답을 이렇게 구하는 프로를 만들어 보자가 목표이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슈도 코드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걸 했고 저도 역시 답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코드를 이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했던 그 순차 자료 데이터 구조에다 표현하는 방식을 쓰면 이렇게 짧은 코드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만들게 하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 빈자리를 둬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요 자리에 신청번호 1의 인덱스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아까 앞쪽에서 보시면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서 127을 더한다고 했죠? 그거에 맞춰서 127을 더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빈칸을 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문제를 좀 확장해서 그런데 몇몇 그 번호에는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경기가 안 생기고 바로 부전승으로 올라가겠죠. 그럴 때는 경기 횟수를 승리한 횟수를 세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리를 마쳤고요. 그다음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프 역시 이제 트리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프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류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링크에 화살표가 없는 건 무방향이다. 무방향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있을 때는 이때는 과학이로부터 예술이로만 가는 방향으로만 관계가 있다. 라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쓰는 가중치 그래프. 그 링크에 가중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건 가중치 그래프라고 한다라는 개념 설명이 교과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가져와 봤고요. 이걸 기초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걸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설명드린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가 인접행렬에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A와 B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A에서 B로 연결되어 있다. 요 격자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B에서 A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역시 B에서 A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A에서 B로도 B에서 A로도 방향이 없으니까요. 양쪽 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걸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방향 그래프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지금 보시면 A에서 B로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 B로만 관계가 있고 B에서 A로는 관계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가 이제 사실 얘네들은 서로 합쳐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뭐 방향 가중치 그래프, 무방향 가중치 그래프, 그냥 방향 그래프, 그냥 무방향 그래프는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가 되겠죠.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는 관계가 있다 없다만 나타내면 되니까 0 또는 1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가중치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예시가 좀 안 좋네요. A, B는 여기가 가중치가 1이라서 1인데요. 다른 걸 볼게요. C와 B를 봅시다. C와 B를 보면 B에서 C의 값은 4라고 되어 있죠. B에서 C는 4. 그다음에 C에서 B도 역시 4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노드 C와 노드 B를 연결하는 그 링크의 가중치가 4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특징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거를 코드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트리를 표현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일단 이 종류를 다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복잡하냐? 트리는 노드에 비해서 링크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가 적습니다. 근데 그래프는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링크가.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행이나 이런 거는 아마 제공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공된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종류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냥 하나의 코드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인가 아닌가? yes, no 받고요. 가중치 그래프인가 아닌가? 역시 yes, no 받고요. 오류 체크하는 코드는 다 뺐습니다. 너무 코드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노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 다음에 링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프는 노드의 개수에 따라 링크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죠. 입력을 다 받아야 되고요. 인접행렬이니까 아까랑 트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하고 이번에는 링크 정보를 입력을 받는데 방향 그래프 혹은 가중치 그래프냐에 따라서 조금 처리가 다릅니다. 먼저 가중치 그래프일 때는요. 가중치 그래프일 때는 입력을 3개를 받아야 됩니다. 노드 2개와 그 링크에 있는 가중치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의 값을 입력을 받고요. 가중치가 아닐 때는 2개만 입력을 받고 가중치는 어차피 1 또는 0이니까 가중치를 1로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 코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방향과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무방향 그래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쪽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노드와 첫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요건 무방향 그래프일 때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얘는 한 번은 항상 하는 거니까 방향 그래프든 무방향 그래프든 그 노드 1에서 노드 2로 가는 그 인덱스에 대해서는 무조건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하고 얘는 무방향일 때만 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류별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출력을 해봐야지 제대로 내가 넣나 안 넣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한 모양인가 아닌가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이요.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도 사실 트리랑 똑같은데 달라지는 건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서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까 트리에서 표현했던 부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무방향 그래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와 B가 관계가 있다 그러면
A에서도 B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B의 리스트에도 A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무방향 그래프에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뭐 완전 그래프다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 그래프일 경우에는 방향에 맞춰서만 표시하면 되죠. A에서 B로는 관계가 있죠. 그럼 A에서 B로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B에서 A로는 없습니다. 그럼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비어있는 리스트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있어. 그럼 B를 어펜드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럼 계속 추가가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될 거고 여기에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그 완성된 리스트 모양에는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얘는 빈 리스트가 되겠죠. 비어 있고요. 얘는 이만큼만 들어 있습니다. 얘는 비어 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펜드로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리스트에서 내용이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 가중치 그래프는 표현할 때 가중치도 들어가야 되니까 가중치를 넣을 수 있도록 그 노드의 이름과 가중치를 같이 두 개를 같이 쌍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쌍으로 넣어주면 가중치 그래프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러면 코드입니다.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접 행렬과 비슷하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은 트리랑 동일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 해결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뭔가 좀 더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깊이우선 탐색과 너비우선 탐색을 할 수 있으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몇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의 자료에 넣는데요. 수업 교과서에 넣는데 만약에 두 개를 다 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재밌는 건 DFS와 BFS 요 녀석들이 앞에서 배운 스택이나 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학습하기도 좋은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깊이선 탐색 코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코드 설명은 안 하고요. 제공된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비선 탐색도 역시 이제 어떤 건지 개념 설명을 하고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코드 설명을 안 하고 실제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링크가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인접 행렬과 저 코드를 보시면 이제 방문 대열이라는 걸 쓰고 스택이나 아니면 재교출을 이용해서 돌리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제로 A라는 것부터 탐색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그나마 좀 학생들이 이해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코드와 이 애니메이션을 연계해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스택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너비선 탐색도 마찬가지죠. 너비선 탐색에는 Q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쓰이고요. 데이터 구조 아까 배운 게 쓰이고요. 인접 행렬과 방문 배열을 이용해서 역시 Q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소스 코드와 이 자료를 같이 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학생들이 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는 자료인데 좀 디자인이 안 이뻐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링크는 걸어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그 소스 코드랑 비교하면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예시 문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태평양에 섬이 있다. 섬이 6개가 있네요. 이 중에 다리로 연결된 섬도 있고 다리가 없는 섬도 있다. 그럼 다리가 연결된 섬은 자동차 갈 수 있을 것이고 다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섬의 이런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작 그 섬과 도착하고 싶은 섬을
표시해주면 이제 탐색을 해서 우리 아까 했던 DFS나 BFS를 돌려서 해당 섬까지 갈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방금 이 그림에서는 A와 F를 줬는데 A와 F는 지금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BFS, DFS 탐색을 하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계속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문제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그 역량 키우기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연결된 친구들을 전부 세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트리에서 말씀드렸죠. 뭐 어떤 노드에서 자식 노드가 몇 개인지 세는 거랑 사실 거의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트리에서 안 하고 그래프에서 했습니다. 우리 뭐 많이 하고 있는 SNS에서 친구 관계 찾아갖고 하는 걸로 만들어 봤고요. 알고리즘 어떻게 하면 될지 써보라고 하고 역시 코드는 주셔도 되고 일부 빈칸 채우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기 해보도록 하고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도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복습을 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온라인 저지에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문제들이 저희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종치는 소리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50분을 채운 것 같습니다. 내용에 비해서 제가 좀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조금 마지막에 급하게 진행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채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뭐 말씀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시면 더 좋은 연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요 교환, 그다음에 목요일에 또 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연수 교환들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저지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온라인 저지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구성원들하고 그다음 회원 가입한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원 가입하시면 쓰실 수는 있는데 이 공유라는 거는 문제를 공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저지를 직접 구축하는 방법을 공유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 온라인 저지를 직접 만드는 방법은 그 컴가사 카페에 가면 이제 그 쉽게 해서 공유해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그냥 완전히 오픈 소스로 공개되는 거를 원하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중국에서 만든 거긴 한데요. 허스트 OJ라고 하는 오픈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그 학교에 맞춰서 살짝 고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써드렸는데 보이시죠? 네. 요거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GitHub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컴가사에 있는 이제 그 정보교사를 위해서 요걸 좀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뭐 더 좋은 연수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